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가 그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로서 여러분들 함께 하는 자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 그 나름의 신념을 갖고 계실 것인데 그 신념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책화 시킨 다음에 부산에 이제 제안하는 그런 과정으로 아마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모이시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그 관 중심의 행정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보다 그 많은 그 성과들이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잠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이제 그 최근 출산율이 되게 문제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시대에서 출산율 얘기가 나왔는데 통계가 이제 0.78로 나왔더라고요. 즉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채 한 명을 낳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구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뉴스에 따르면 2006년 이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서 2006년부터 어떤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서 무려 280조 원, 무려 280조 원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0.78이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자가 진단하기를 그 예산의 약 80% 정도가 영유아를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을 위해서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된 것은 2010년 이후에서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산의 문제를 또는 이제 결혼의 문제를 단순히 그 아동, 유아의 문제로만 이제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인 이제 청년 그리고 중장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는 그런 문제들을 시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곧 연애를 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시기도 하실 건데 결혼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이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성장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성장 과정에 무수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키울 때도 그렇고 학교를 보내고 요즘에 또 같이 사교육에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사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주거 문제가 굉장히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있죠. 집을 사기 힘든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취업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장년이 넘어갔을 때 노예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극적이죠. 암울하기 아마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미 예견된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의 전체 사이클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 현재 기존의 그동안의 정책들은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영유아와 청소년 문제만 국한시켜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 어떤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출산 저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현 상황이 있을 것인데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현 상황 그리고 현 상황을 목표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현 상황이 절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장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년으로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즉 지금의 청년에서 중년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우리 현 시대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즉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단순히 만 18세에서 34세 이 사이에 있는 우리를 위한 정책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이 세대가 지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정책까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년으로 들어갔을 때도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다급함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 이 공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와는 달리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정책들을 행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의 문제로 정의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요. 거기서 청년과 관련된 특히 부산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정책화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이제는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해졌죠. 과거에는 행정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를 해줬다면 이제는 청년이 이제 그 정책 결정 또는 정책 마련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죠. 요즘 말로 고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 대학생들도 있고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 이외에 일반인 포함해서 여러 유형화된 청년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서도 오늘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과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가장 핵심인 청년들 그리고 이외 시민단체 이런 여러 각 주체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시키는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갈등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을 협력의 문제로서 해결해 감으로써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정책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책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인데 그 정책에 대한 더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의의들 그리고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중심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청년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공간적으로 부산시가 있죠, 그죠? 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주체들, 이제 이외에 외부에 있는 주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주체들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 문제를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나중에 한 2가지 정도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그 2가지 문제를 가지고 같이 짧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라서 이제 조금 일찍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한 자세로 이제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 혹시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제 또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정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딱딱하게 이제 들려오시는데 보통 정책하면 연관된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책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죠? 보통 정책하면은 제도 또는 법이라든지 규칙, 규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의 개념은 조금 더 생각보다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청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과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 않죠. 청년에 관련해 있어서는. 다만,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가에 있어서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단들, 그 다음에 부산시가 제공하고자 하는 수단들, 그동안 또는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들을 서로 내놓고 그것을 공식화된 모임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그다음에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주체가 세 주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요. 또 공청회도 열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설문조사도 거치면서 개개인이 아닌 청년의 공통의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청년 공통의 문제가 하나가 딱 정의가 되면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기도 하고 사업화 시키기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제도화 시키거나 법률로 제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담는 것이 바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행정이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적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고 그 수단들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정책이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책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정의를 하나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힌트도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 사람들이 해서 다양하게 정의가 되는데 보통 이제 대체적인 그 공통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공통의 단어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책하면 반드시 목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목표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앞서서 현 상황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청년의 현 상황이 여기 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즉, 현 상황은 여기 있고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 상황과 목표, 이 두 사이에는 아무래도 괴리가 있겠죠. 그죠? 이 괴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현 상황과 그 다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 다음에 현 상황을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들, 그리고 이 수단을 만드는데 이제 청년과 행정이 함께 거버넌스가 되어서 좋은 수단을 발굴해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상황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의 정책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룬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큰 개념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청년들을 위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 속에서 청년을 위한 어떤 목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표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열악한 현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서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이제 출산율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있었고, 목표하는 바도 일치합니다. 문제는 현 상황을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되다 보니까 무려 28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목표치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바람직하게 진단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수단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2023년도에 전년도보다 더 진보화되고 진일보화된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2023년도 초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이 느끼는 현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내 주십사 하는 거죠.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정의가 되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정책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책을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제 이 정책에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요소로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책의 세 요소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유쾌하고 아주 쉬운 얘기를 제가 이 자료에 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금 다소 딱딱하더라도 이걸 조금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저 사실 후자를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을 만드실 때 힌트를 좀 얻읍시다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앞서서 이제 정책의 정의라든가 이제 속성들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한번 만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보통 그 정책 목표는 아까 이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 상황하고 기대 상황의 괴리가 바로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하나의 사례로 이미 이제 부산에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정책 목표를 이제 버스 소통 원활화를 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버스를 매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보면 이제 항상 이제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버스를 타는 것인지 아니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한 번씩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스티커는 항상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하면 내리라고 붙여 있지만은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눈치 게임이죠, 그죠? 이제 벨을 누르고 신속하게 일어나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릴까, 그리고 이제 운전사 기사님의 눈치를 안 보면서 좀 편하게 내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버스 타는 게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버스를 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버스들은 왜 그렇게 운전을 했을까라고 들어보면은 기사님들 또 나름의 할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배차 간격이죠.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얘기를 하시고, 그럼 왜 배차 간격을 맞추지 못하시느냐 물어보면은 차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가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표를, 그러면 버스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버스 소통을 원활하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뭐 기존에 있는 정책도 좋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하나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버스가 이제 제 시간에 마치 지하철처럼 제때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하는 혹시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 보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많이 하고 있냐면은 이제 BRT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죠? 즉 버스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등장하기를 뭐가 나왔냐면 바로 BRT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해운대에서 동래로 해서 지금 자갈치 시장,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상까지 이제 BRT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BRT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앙 차선의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 것이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BRT 약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약어 아시는 분 계세요? BRT BTS 아니죠, 그죠? BRT입니다. BRT가 어떤 영어의 약어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어로 해주시면, 예, 버스까지는 맞아요. BRT. 손 한번, 예? 다시. 버스 래피드 트랜짓. 예, 아까 우리 손 하나 남았던가요? 예, 나중에 맞추시고. 하나 남았죠, 예. 예. 그 이제 그 급행버스 책이죠. 간선 급행버스 체계. 저도 사실 이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한글로 된 말을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보통 뭐 버스 중앙차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BRT 사업은 사실 이제 그 대중교통을 원활화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 수단은 하나의 그 대중교통을 원활화한다는 목표 아래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근데 이 BRT 사업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투입이 이제 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BRT 사업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이제 주체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BRT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주체가 등장하고, BRT 사업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대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행정에서는 정책 수혜 집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 비용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이 되면 가장 수혜를 얻는 집단은 아무래도 버스 회사죠, 그죠? 그리고 기사님들도 혜택을 좀 보겠죠. 운전의 피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은 사실 버스 승객들이죠. 예, 버스를 타는 입장에서 버스 승객들은 BRT 전용 차로를 다닐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BRT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이 아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즉 소외되는 집단이 또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버스와 대척점이 있죠. 이제 자가용 또는 이제 승합차를 모시는 분들은 사실 또 불만이 많이 가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부산과 같이 그 좁은 도로에서 뭐 아시지만은 3, 4개 차로에서 이제 중앙 차로를 해버리면 보통 1, 2개 차로가 이제 승용차가 다닐 수 있고, 특히 부산시장처럼 시장 언저리에는요, 그죠? 그 중심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갈 수 있는 차선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는 집단을 보통 이제 정책 비용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 수혜 집단하고요, 정책 비용 집단이 있을 때, 이 정책 비용 집단이 이 소수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즉,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요, 이 정책이 모두에게 다 혜택이 가면 다행이지만은, 혜택을 받는 집단도 있지만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희생을 당해야 되는 집단이 반드시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희생을 당하는 집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은? 보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유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강제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같은 청년들이지만은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도 솔직하게 많이 털어놓으셔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혜택을 보는 청년들 계층,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계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계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대학생이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직장이거나 여러 계층이 또 나름의 청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골고루 또는 한쪽에 편향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거치다 보면은 이제 갈등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하나의 몫이지 않을까. 그 얘기도 나중에 잠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BRT 사업처럼요, 비록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울러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런 청년들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수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만들어져 제도화될 때 연계된 사업이 기존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어떤 정책이 어떤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생각은 다양하죠. 특히 우리 이제 청년들의 생각은 더더욱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 생각들을 이제 머릿속에 신념으로만 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셔서 공론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몫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제 청년센터와 그다음 부산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끄집어냈을 때 당연히 갈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갈등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해결을 해가면서 보다 더 이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다듬어지기를 하는 바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정책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과로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분과별로도 생각이 다른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각들을요, 나와는 생각이 다른데를 그냥 좀 뭐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걸 즐기시면서 하나의 문제로 해결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다르네? 그러면 나와는 뭔가 생각이 다르니까 나하고는 뭔가 대척점, 이렇게 그 상태로 머무시지 마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좀 만들어 보시라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 정책의 그 과정들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과정으로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죠. 그죠? 담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이제 공론화 과정, 보통 이제 사회화 과정이죠.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 출산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하면은 이제 사회화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공론화 과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마치 로켓이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력이 필요해만 하늘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인 정책 설계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3, 4, 5가 모여서 이 문제가 정말 부산 안에서 청년으로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것을 반드시 공론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절대 외부로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입으로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뱉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사회화시키고 공론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부처별로 이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 개입이 되면서 합의를 통해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론화를 통해 추진력이 얻어진 문제가 그 다음 단계, 바로 이제 정책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책 설계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2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공론화를 거쳐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공론화시켜서 하나의 정책을 만드셨어요. 이 정책이 2024, 2025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돈, 예산도 필요하고요.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법률이죠. 그죠? 제도하고 규정입니다. 그런 법률화되고 규정화시키는 것까지 여러분들, 즉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그 법률화시키는 것까지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정책을 설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책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아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즉 정책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단이 반드시 그 목표 해결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는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정책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책 설계에서 2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하도록 해보자.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면 집행이 이루어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하면서 이제 환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단계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당연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체인 청년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의 특성상 행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청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수단을 만들어내 가는데 그 과정에 바로 이제 참여 주체들이 여러 주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거버넌스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행정 일변의 그 정책에서 의사결정에서 그 정책과 관련된 수혜 집단하고 또는 일종의 이제 비용 집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하나의 공통의 의사결정 과정, 이것을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입장에 모여서 서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버넌스 개념은 그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도쿄, 일본이죠.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라는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짧게만 이제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쿄의 이제 세타가야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어떤 마을로, 보통 일본 그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이룬 마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하나의 이제 구입니다. 이 구는 이제 86만 명 정도의 이제 자치구인데요. 스토리는 이제 1970년도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이제 대부분 이제 집들이 목조 가구죠. 목조 주택입니다. 그 목조 주택을 이제 재정비하려는 사업을 이제 행정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행정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였죠. 이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제 갈등이 이제 드러났었고요. 행정에서는 이런 갈등을 이제 여러 번 오랜 시간 겪다 보니까 이제 지쳤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 이제 목조 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주민들에게 재정비안을 직접 짜보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좋다. 우리가 한번 목조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한번 짜보자라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열의에 비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행정에 대한 어떤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행정에 SOS를 친 겁니다. 즉,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재정비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좀 투입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구에서는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서 재정비 사업을 하나 만들어 오면 구가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전문가들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가장 이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볼 것인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볼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행정에 요청을 한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은, 과거에 이제 관주도의 어떤 행정이 마을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했었죠. 그죠? 관주도로 하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수단을 만드는데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배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죠? 과거에 행정 중심의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역시도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 행정이 사고하는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가 불일치하면서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아까 이제 스테가 요크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네트워크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거버넌스 하면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부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청년들이 있고요. 청년 개개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청년 단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양한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여 있으면서도 하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네트워크라는 이름하고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뭐 파트너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파트너십은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의 중심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특히나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제 일본 이제 세타가야쿠 얘기도 잠시 들었었습니다만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어요. 보통 그 1960년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에는 그 의외로 세금이 많이 걷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 중심에 보면은 세금이 워낙 많이 걷어지다 보니까 그 세금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복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복지국가를 이룬 나라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세금이 전제가 됐던 거죠. 그죠? 문제는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세금이 안 거쳐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죠. 어떤 복지로 이제 돌아가냐면 이제 선별 복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 수상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를 뽑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선별복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복지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자라는 선별복지가 있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영화입니다. 이제 행정이 모든 것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영화시키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행정이 스스로 하던 일에서 이제 위탁, 누군가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행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단순히 관리하는 역할로서 민영화시키고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선별 누구에게 복지를 혜택을 줘야 되느냐를 찾았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행정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행정이 무한정 쏟아붓던 시대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던 시대, 이제는 행정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누구가 필요한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행정이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하기 힘들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필연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협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거버넌스가 붙으면서 뭐 요즘에는 뭐 협력적 거버넌스다 또는 요즘 네트워크다, 또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까지도 연결되어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거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제 플랫폼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공동의 문제를 특정인이 해결하도록 두지 않겠다.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그 문제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협력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버넌스 또는 네트워크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뱉겠다.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들, 신념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옆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질적이죠, 그죠? 이제 우리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협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요. 우리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여러분들께서요. 당부 아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단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익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공의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 안에도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이 계층 안에서 보면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바는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주고 내 말도 다른 사람이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접근 방법이 서로 약속이 되어야만 이 네트워크 안에 활동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보통 우리 사람이 모이면 갈등을 이루죠.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특히나 개인과 관련된 이슈가 탁 부딪히면요. 전부 다 너무나 이제 서로 날선 창을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선 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끄집어내면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합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청년들께서, 저도 이제 청년을 거쳤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각자의 생각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호기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그 생각을 끄집어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나온 상태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교착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자기 생각과 어떤 생각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보다 좋은 아이디어, 해결책이 등장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속에서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질적인 어떤 주체들이지만 그리고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갈등을 즐기셔야 돼요.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보다 좋은 아이디어로 옮겨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였지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도 정책을 우리는 사실 수혜 집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우리가 다 수혜를 받게 돼요. 하지만 청년 이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 될 수 있거든요. 즉 지역사회는 항상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산이에요. 즉 넘어야 될 지역 문화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때 나를 위한 청년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청년 이외의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년이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곧 중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도 곧 청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곧 다가올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청년이지만 이제 정년으로 넘어가는 세대를 위한 정책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33세이신 분들 계실 수 있고요. 30세 넘어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이제 청년의 어떤 법적인 태도, 범위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장년을 위한 정책도 지금 머릿속에 구상해 보십사 하는 바람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와
갈등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결국 이제 청년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 사회를 좀 설득을 해 달라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에 가면 청년센터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자갈치 시장 청년센터 계속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청년센터를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청년센터가 하나의 놀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유주방도 있는데 혹시 공유주방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공유주방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나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청년의 문제를 같이 토론도 해보시고 그런 장소로서 청년센터를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센터에 가시면 우리 여기도 이제 계시지만 매니저님들이 계시고 이제 센터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 매니저님과 우리 센터장님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하나의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또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놓쳤던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활발하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즉 장소로서의 청년센터로 활용해 주시고 공간으로서의 청년센터 활용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가치들을 또 공유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민참여 예산 얘기가 잠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 또는 주민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짧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주민참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말 그대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즉 행정이 어떤 정책의 참여장을 만들어 놓고 알리는 거죠. 몇 시에 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행정에 좀 관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당히 이제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것에서 조금 더 진일보화된 개념이 바로 이제 거버넌스,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직접 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즉, 행정이 결정하는 것에 단순히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행정과 대등한 관점에서 수평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한다는 관점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참여 범위라든지 또는 참여하는 주체가 수동적이냐 아니면 능동적이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제 참여 주체자들이 참여하느냐, 이런 점에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문제 앞에 놓인 두 가지라는 제목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그 이제 하나의 문제의 원인이 있고요. 그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실까요? 좋은 상상은 아닙니다만 길을 가다가 이제 넘어지셨어요. 자, 넘어지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먼저 넘어진 원인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가십니까? 예. 나는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왜 내가 넘어졌을까? 원인을 먼저 찾으신다 하시는 거죠. 예. 나쁜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니까. 두 번째, 나는 지금 아파 죽겠다. 빨리 병원에 가자. 예. 이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손을 드신 걸로 봤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는 해결책을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예.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해결책을 찾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장점은 일단 문제의 원인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적합한 그런 방식이죠. 그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원인을 찾을 겨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의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넘어진 것이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상당히 지금 순간 긴장된 순간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긴장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데 단순히 병원에 정형외과 가서 무릎만 이제 손질을 하면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또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문제를 원인을 찾는 경우가 필요하고 문제의 결과를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길을 가다 넘어갔을 때는 바로 이제 실제 병원 가는 것이 많겠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하시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인터넷이 잘 안 되네. 이런 상황이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원인을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업체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첫 번째, 나는 인터넷이 안 되는 원인을 찾는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그냥 업체부터 바꾸자. 이상하네. 예, 예. 업체를 바꾸시는 분들 손을 드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무선 연결이 제대로 안 됐거나, 또는 이제 유선 랜이 지금 못 뽑혀 있거나,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으시면 바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은 현재 내가 쓰는 업체 인터넷이 너무나 잘 안 되는 업체예요. 예를 들어 A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집에는 A사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B로 옮겨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즉, 인터넷이 당장 안 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인터넷이 안 되는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셨고 아까 즉시 업체를 바꾼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어떤 상황하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이제 찾아서 해결이 되면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요. 단점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원인을 찾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을 해보는데 도저히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쳐버립니다. 담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아까 이제 출산율 얘기를 잠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사견입니다만 28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예산이 2006년도부터 투입이 됐는데 상당수가 그 담론 쪽에 투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원인을 찾는 데만 수도 없이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시기를 많이 놓친 게 아닌가 그런 한편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죠? 이제 오늘 시점부터 만약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 하면 오늘부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 아이가 아동, 유아,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후세들이 앞선 세대의 예산을 보고 내가 태어나서 저런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겠다라는 모니터링이 되어야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나타나는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그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서 시급하게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보다 면밀하게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고민이 있을 때요, 이 고민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그죠? 패스트트랙처럼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것들, 공론화를 좀 많이 거쳐야 될 것들, 이것들을 좀 잘 구별을 해 주십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에다가 요청을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버리면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목표에 비해서 잘못된 수단들이 또다시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당장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결해 달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당장은 시급하지 않지만 연구를 거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요것들을 선별을 해서 좀 행정에도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경우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시급성을 먼저 좀 발견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요, 그 청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강도인데요, 정책의 세기입니다. 즉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게 이제 투입이 돼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풍선을 옮길 때 과도하게 힘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풍선을 옮긴다고 너무 세게 잡고 옮겨버리면 풍선 터져버리죠, 그죠? 근데 쌀가마를 옮기는데 아주 가벼운 힘을 주면 절대 끔찍도 않습니다. 즉 풍선을 옮길 때 힘하고 쌀가마를 옮길 때는 서로 다른 힘이 주어져야만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우리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필요로 하는 목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상황을 목표로 옮겨갈 때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의 강도를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예전에 학교를 다니실 때 뭐 물리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항상 모든 물체는 마찰력이 있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힘이 주어져야 되죠. 근데 그 힘은 그 마찰력을 넘어서는 힘이 주어져야만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마찰력이 큽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마찰력이 큰 이 청년의 문제를 원하는 목표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에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정책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하나의 마찰력이 뭐냐면 그 바로 이제 문제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요. 위에 있는 껍데기만 옮기면 생각보다 쉽게 옮겨갈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네. 우린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찰력 역할을 하는 문제의 본질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들을 정말 잘 찾으셔야만 이 문제의 본질을 옮길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정책의 강도가 결정이 되어야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우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거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왜 청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 이제 그거란 얘기죠. 그것은 이 청년의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에 형태화되어 있는 문제만 옮겨버리니까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뭔가 일을 하면 성과가 나타납니다. 성과가 났을 때 보통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과는 하나의 목표치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찾는 겁니다. 문제를 찾는 거예요. 즉, 청년 스스로가 청년에게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찾는 것, 문제의 본질을 찾고 그 문제의 본질의 무게를 우리가 잘 봐셔야 돼요. 어느 정도 무거운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 문제의 본질의 무게를 우리가 잘 알아내야만 거기에 맞는 정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책이 문제 본질보다 더 커야만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꿈쩍도 않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돌아서면 아쉬움이 남고 우리 출산율처럼 그죠? 2006년도부터 280조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출산율은 0.78%에 머물고 있는 이 문제의 본질 그죠? 이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자꾸 드리는 것이 청년들이 안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나 가치나 문제의 생각들을 좀 밖으로 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는 겁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고 무게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본질과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셔야만 사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법률화하고 죄료화시켜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또 새로 청소년이 청년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세대들이 또 다시 이제 청년의 어떤 정책들을 수혜를 받고 또 그 속에서 또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 겪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을 두는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신념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 신념들을 끄집어내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분과회의하면요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나거든요. 즐기시고 서로 협력하시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신념을 주시면서 이제 최종적인 좋은 안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거기서 합성시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정책에 묵직한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선봉이 자리죠, 그죠? 선두 자리에 들어오셔서 저 활동을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가 적어도 이제 우리 이제 중원인도가 계시는데 청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오늘 좀 서도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